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교시 2주차 강의를 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3, 4공화국 시대, 그래서 1970년대는요 한국 사회복지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지요. 왜냐하면 최초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법은 사회복지 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주체로 사회복지 법인 제도를 도입했고요.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서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체계를 확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법의 제정은 민간 사회복지 행정과 그것이 지도 감독을 포함하는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발전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3개의 대학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되어서 총 1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모든 대학은 사회사업 행정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은요, 전공 필수 과목 또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학자들도 사회사업, 복지라든가 행정을 전공 분야로 하거나 행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었고 행정 전공 분야로 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요, 그간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서 독자적인 복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외국의 평가로 외원단체들이 원조를 감소하고 중단시키거나 아예 철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르는 자주적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설립은 아주 저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원기관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복지시설의 주류는 외원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정부 시대와 제3공화국에서는 공적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행정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행정가의 역할과 시설의 보호 수준이 이전의 구호 활동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5공화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공화국은요, 1981년부터 1988년, 88년도는 88 올림픽이 개최됐죠. 그래서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 이래에 계속되어지는 선경제개발 후 분배주의 정책에 따른 소득 분배상의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소득의 격차라든가 상대적 빈곤, 지역 간의 격차,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새로운 사회 문제라든가 가치관의 분열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따른 후유증이라든가 그리고 학생 및 제야 세력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내포한 채 출범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은요. 출발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구현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복지사회 건설은요, 민주주의에 어떻게 토착화되고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더불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5공화국은요, 유신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에 입각을 해서 전 국민이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 이념을 천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일변도의 사회 계획에서 벗어나서 제5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서는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제5공화국은 헌법에서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4공화국에 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이라든가 의료부조를 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는요, 아동복지라든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을 포괄하는 대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를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의 대두와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책임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책과 함께 당시 심각한 국민 욕구로 표출되었던 우리가 아동이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여서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생활보호급여의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첨가해서요, 공공부조 행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종래의 생계 중심의 보호 목적에서 어떻다? 자활 목적 중시의 행정을 병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은요, 이전과 비교해서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든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심화되었던 국민 생활의 불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및 융화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까지 사회복지 행정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서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것은 생활보호법과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첨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1982년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라는 것이 어떻다?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요, 1981년에 윤리강령을 제정했죠. 그리고 2001년까지 3차 개정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사회복지사는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를 하여서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이것은 뭐예요? 요보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재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 선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2절 정부 수립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공화국은요, 제5공화국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29 민주선언과 88 올림픽의 개최라든가 남북 통일을 위한 창구의 마련과 노사관계의 개선이라든가 김현상 정부에 의한 신한국의 창조, 금융실명제의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걸친 IMF의 경제위기,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의 커다란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동의 유기라든가 학대를 포함하는 가족 해체의 문제라든가 청소년들의 폭력이라든가 약물 사용, 자살 문제, 그리고 심각한 실업자 문제와 이로 인해서 어떻다, 노숙자 문제라든가 가속화되어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 등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제6공화국 이전인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일부 읍면동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 초기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배치한 곳이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이 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요,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었으나 어떻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죠.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다음 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직렬을 5부까지 설치하면서 점차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 행정 수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심각한 사회복지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공복지 행정의 확대가 요청되었으나 신보수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의 영향을 오히려 사회복지의 민간의 참여 또는 민간 이양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던 사회복지 법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은 민간 사회복지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뭐예요?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영향에 의해서 민간 참여 또는 민간 이양을 강조함으로써 어떻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990년대는요. 공공 사회복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해서 사회복지 정책실로 개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은 2000년대에 선진복지행정의 수요와 증대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증가된 민간복지 사업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사회복지 정책실의 실장을 보좌하는 심의관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의 주요 분야별로 과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편의 특징은요. 협의회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공공행정을 따로 분리시켜서 독자적인 부서를 창설함과 동시에 그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켜서 종합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의 중요한 정치질서 변화로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의 업무를 지역 차원에서 수행할 독자적인 부서의 설치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달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다?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되 어떻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책임성은 중앙정부에서 지고 또한 어떻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1995년도 7월부터 전국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1997년 8월에 사회사업법 전면 개정과 함께 우리는요, IMF 구제 금융 체제하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례로서 전달을 해 들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기 운동으로 우리는 IMF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단일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반지라든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돌반지, 행운의 열쇠, 제 결혼기념 이럴 때 했던 그때 당시에는 결혼할 때 형편상의 가정의 형편상에 의해서 목걸이, 닷돈, 금반지, 새돈, 쌍가락지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1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응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다? 나를 포함한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위해서 윈위두얼 함께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운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려와 또 이해와 양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 위기를 하루빨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1997년도 8월에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업 허가 실시 진입 장벽에 문제가 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그래서 설치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설 설치의 신고제와 설치 주체의 다양화, 그래서 평가제의 도입 등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확대를 조장하고 아울러서 어떻다? 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부조리한 운영 실태와 또 비리라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민간의 참여 확대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는 결국 뭐예요? 사회복지 기관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어떻게 조장함과 아울러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를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질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을 또 도입을 했죠. 그래서 1998년도에 뭐가 이제 생기게 돼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어서요.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과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99년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이 되어서 사회복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라든가 연구의 학문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 4공화국, 네, 사회복지 행정의 2교시를 이어서 그리고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잘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공학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